계속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체결상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보죠. 예를 들면 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X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요게 만약에 가옥인데 화재로 소실돼 버렸다. 불타버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이행해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불능이라고 한다. 불능. 우리 이제 법에서 가능이 있는데 가능 반대를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줄여서 불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요게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불능이야.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참고로 요 그림은 이제 우리 저 채권 총칙편에 가시면 이행불능편에 지금은 이제 페이지가 좀 확정이 안 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행불능편에 그림이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림을 여기서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 가면 있다. 채무불이행편, 그 이행불능편에 있다. 원시적 불능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제 계약 체결한 후에 불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네. 나중에 불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맺으면 이게 계약은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한 거라고. 다만 원시적 불능으로서 어차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 맺는데 힘을 썼죠. 일단 계약 맺으려면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 준비해야 돼요. 금융비용. 또 그거 알아보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기름값 들어가고 했죠. 조사비용. 이런 게 들어갔어. 한마디로 그게 손해인 거잖아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런 계약을 맺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것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매수인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효라고 믿고 계약을 한 거죠.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융비용, 조사비용 이런 게 들어갔어. 그런 것을 배상을 해줘야 돼. 그런 걸 신뢰익배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신뢰익배상이다. 그런데 계약이 유효하면 그 계약이 이행이 돼서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가 어떤 걸 사서 또 팔아넘겨요. 그런 걸 전매라고 한다. 매매로 사서 다시 또 팔아넘기는 걸 전매라고 하는데 내가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 수 있죠. 전매 차익 20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행이익이라고 한다. 이행이익보다 더 커서는 안 돼. 이행이익 한도에서만 배상을 한다. 신뢰익 배상을 하는데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을 한다. 신뢰이익이 예를 들면 30원이 들어간 거예요. 30원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행이익은 50원이네? 그러면 30원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익이 20원인 거예요. 신뢰이익은 30원이고. 그러면 요건 30원이지만 이게 20원이니까 20원까지만 배상을 한다. 이 말인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특히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할 거다. 원시적 불이행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원묵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원묵과는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불이 나는 바람에 다친 사람이 있어. 화상 환자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호자는 가서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가서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치료를 해주지. 원무과 이렇게 된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 가지고는 계약이 무효로 안 돼요.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야. 이렇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X를 주는 사람이 여기서 매도인 채무자야. 그리고 매수인 채권자다. 참고로 매매 대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수인 채무자, 매도인 채권자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능이 됐으니까 불능이 된 X를 중심으로 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를 따진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라고 했는데 귀책 사유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이게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를 따져요. 고의로 불을 냈거나 아니면 과실로 불을 냈거나 네. 그런데 그런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건데 이행불능이 된 거죠. 이행불능 문제가 생기고 그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 손해배상이 전보배상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요건 좀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다. 이건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대 문제가 생긴다.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런 일이 생겼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위험부담은 뭐냐? 봐보세요. 우리 X를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요걸 만약에 10억의 매매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뭐 홍수가 났다든지 산불, 지진, 태풍 아니면 뭐 쓰나미가 쓸고 가버렸어. 아니면 제3자의 방화, 제3자가 불을 질러버린 거야. 제3자의 방화 아니면 토지가 수용이 됐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아간 것 자체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건데 위험부담은 결국 이 돈 10억 이걸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위험부담이다. 그런데 이런 매매계약은 앞서서 우리 말씀드리기를 쌍무계약이다라고 했는데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다 이렇게 말했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기브하고 테이크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브하고 테이크 할 수 있다고. 근데 원래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재해로 또는 제3자의 방화로 수용이 돼서 기브를 못하게 됐어. 테이크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매도인이 기브를 못해서 결국 10억을 달라고 못하죠. 결국은 누가 날려야 돼? 이걸 채무자가 날리는 거죠. 이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 때도 있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 때도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보고 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을 보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후 이행불능 문제는 이제 이행불능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는 채권 총칙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문제를 곧 이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곧 이어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조금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된 거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일단 요거 잘 봐두십니다. 계약은 체결한 거야. 여기서 계약은 체결했다 이 말은 계약은 성립했다 이 말인 거죠. 성립해야 무효 문제가 생긴다고. 아예 불성립이면 효력을 안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성립은 했다. 그런데 과실이 있는 사람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그 과실이 있는 사람이 뭐냐? 갑이 이게 불능이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일 때 이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원무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을 하는데 실례익 배상을 한다. 이행이익한도에서. 우리 용어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가실 건데 우리 법에서 이런 법률 용어를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어떤 법률 용어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에서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있다. 근데 모르는 걸 선의, 아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선자가 착할 선자에다가 뜻의 자예요. 악자는 나쁠 악자, 뜻의 자. 이런 건데 법에서는 아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알았다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선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선의인데 몰랐잖아요. 과실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도 있죠. 선의 무과실. 근데 과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인데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알 수 있었다. 이제 약속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는지 신호가 바뀌는지 이런 걸 봤어야 돼요. 잘 봐야지. 그래야지 브레이크도 잘 밟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진짜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꼭 받아야 될 게 있어. 근데 따르릉 전화가 울리네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거 집으려고 하다가 전화를 터치하려고 하다가 그냥 앞을 못 봐버린 거죠. 그래서 신호 바뀌는 걸 못 보는 바람에 앞에 차를 가서 쿵 받았어. 아니면 사고를 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신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죠. 몰랐어. 그렇지만 집중하라고 딴짓을 한 거잖아요. 과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악의를 알았다. 과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알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대는 이제 악의 반대는 선이다. 선이 무과실.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용어 잘 정리합니다. 선의에 무과실과 과실이 있고 악의가 있다. 악의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선인데 과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두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5조 1항과 2항 조문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립니다. 네, 이런 거죠. 목적이 불능한 그 불능이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인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 그 말은 계약이 성립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으면 535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갑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을입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런 것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유효할 때는 이행이 돼서 이행이 생긴다고, 전매차익 같은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행이익 한도에 있으면 배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한번 가보세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을이에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할수가 되면 안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돼야 돼? 선의 부가실해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쌤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봐주십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반대는 선의 무가실이다. 상선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가실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되죠. 이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일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불성립했어. 그랬을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될 뿐이다. 참고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처음부터 자기 거는 내 거는 아니었죠. 그거를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내 돈 내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당하죠. 내가 물건 사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 받은 사람도 정당하죠.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계약이 취소됐어.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죠. 그게 부당이득이다라는 거. 부당이득. 이득이 부당하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익을 번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불법행위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면 안 되죠.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또 한편 예를 들면 사기치면 안 되죠. 사기를 쳤어. 불법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사람을 때렸어.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구적 일부 멸시 문제가 있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할 때, 예를 들면 이게 땅을 1000평이다 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95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970평밖에 안 돼. 30평이 부족하네. 그랬을 때는 이게 574조 내지 572조에 의한 대금감액 청구, 그만큼 값을 빼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담보 책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평 값을 줬으면 예를 들면 1000평 값에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온 게 970평밖에 안 돼. 그러면 30만 원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지는 게 맞죠, 매도인이. 그런 걸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면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쪽으로 가면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그때는 이 불법 행위 책임으로 간다. 그래서 신뢰 손해를 배상을 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들이 있어.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 제안서, 견적서 이런 걸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작성 비용까지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 것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우리 계약 교섭하다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나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맨 처음 이런 얘기가 문제된 사건이 뭐냐면 모 대학에서 교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적 우수자를 합격시켰죠. 그중에 이제 성적 진짜 우수한 사람은 그게 바로 뽑았으면서 다른 합격자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뽑았을 거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뽑은 건 아니야. 아직 데리고 간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놀고 있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우리 지금 구조조정해야 돼가지고 네 자리가 없다. 딴 데 알아봐.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갈 수 있겠는가? 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가는 거야. 원무과 이걸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서는 없어.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그래서 불법행위가 된다. 아까 불법행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그게 불법행위라고. 물론 이제 그 요건은 나중에 가셔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거, 이걸 불법행위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심지어 합격 통지까지 해놓고 딴 데 알아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근데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계약이 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가 있어. 그건 배상해줘야 돼. 이 말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요거를 우리 교재로 봐봅니다. 자, 요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535조를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다. 의사의 불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일 때. 무효라는 얘기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아예 성립하지 않으면 535조 유추 적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제 거기서 부당이득을 얻은 게 있어. 부당이익 반환 청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가 생겼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요건 및 효과에서 이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의 문제다. 근데 일부불능일 때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길 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했을 때 그때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대금감액지원권 이게 574조, 572조가 담보책임 문제다. 이렇게 갈 일이다. 야, 그만큼 부족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에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 판례도 사실 민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그동안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안 내다가 이제 이게 뭐예요? 40문제 체제가 되니까 내야지 되게 생겼잖아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기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표시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출 표시해놓은 것들을 별표 하나, 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이 일방 당사자 갑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되죠.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런데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지 되죠. 선이 무과실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경우들로서 이게 착오의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 민법 총칙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착오로 계약을 잘못 맺은 거예요.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과실에 이런 게 있는데 과실에
가벼운 과실이 있고 무거운 과실이 있다.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다.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의 줄임말이에요. 중과실. 그런데 경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근데 표의자는 의사 표시한 사람을 말하는데 의사 표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그러면 취소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경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 근데 취소를 하면 어쨌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소를 당하니까 손해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 불법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착오 취소를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과실이 있을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한 게 아니니까 손해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법, 위법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 가서 공부할 때 민총에서 공부를 해야 좀 더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교섭을 중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 문제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합격 통지까지 해가지고 계약이 다 됐다고 믿게 한 뒤에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유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입었던 손해, 그런 걸 신뢰 손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배상해야 돼.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 계약하려면 힘써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쨌거나 이 프린트 하려면 잉크도 들어가야 되고 종이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배상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계약이 안 돼도 어차피 쓸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 배상하라고 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위자료라고 불러요. 참고로 위자료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법행위가 될 때도 위자료 문제가 생긴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극심했어. 손해배상에. 이게 위자료라고요. 네가 바람 피는 바람에 내가 아주 그냥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죽겠어. 이게 위자료라고. 불법행위에서도 채무불이행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어떤 걸 볼 거냐면 바로 위험부담 문제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을 보고 동시행위항변권은 또 다음 시간에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계약 체결한 후에 불링이 됐어. 이게 후발적 불링이죠. 근데 이게 벼락, 홍수,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재해로 아니면 제3자의 방화 또 수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은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그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게 후발적 불이익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것은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죠.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그래서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쌍무계약에 있으면 생긴다. 그러니까 증여계약 이런 데서는 위험부담 문제 이런 거 안 따져.
이렇게 매매 계약 같은 쌍무 계약에서 따진다. 근데 그게 후발적 불능이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없을 때,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 된다. 앞서 우리 정리한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X는 날라갔는데 이 10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위험부담 문제다. 그런데 채무자는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못했으니까 지급 청구 못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라고 한다.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중고차가 있는데 그걸 을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 맺을 때는 중고차가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겨주기 전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게 쓸려가 버렸어. 아니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 그러면 그 차 못 쓰잖아요. 후발적 불이익이 됐어. 근데 그게 홍수 때문에 그랬네?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갑은 기부하고 자동차를 주고 그 자동차 값,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에 매매를 했다고 보자요. 그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기부를 못했어. 테이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날리느냐? 매도인이 날린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X가 불능이 된 걸 기준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의 자식이잖아요. 아들, 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아빠, 엄마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빠, 엄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매매 대금 측면에서 보자면 채무자, 채권자가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불능이 문제되기 때문에 불능이 된 걸 기준해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에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후발적 불이익인 거야. 원시적 불이익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원시적 불이익 때는 뭐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원무과 그랬잖아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자연재해,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갑이 그걸 주는 게 채무가 소멸해버렸죠. X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동차가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줄 수는 없잖아요. 채무가 소멸했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갑이 대금을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고. 만약에 계약금 받은 게 있어. 근데 자기는 못 주면서 받았으면 그게 갖고 있는 게 부당이득이 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이라는 걸 인정한다. 대상청구권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X 매매를 했는데 이게 불능이 되는 바람에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게 수용이 됐어. 수용. 계약한 뒤에. 근데 보상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걸 달라고 할 건데 이게 없어지고 요거로 바뀌었잖아요. 그 대신한 것으로 갚으세요라는 청구권이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다. 대상할 때 이게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그리고 상자가 갚을 상자. 손해배상할 때 상자도 같은 상자예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이제 반대급분을 해야 돼. 이게 예를 들면 X 대신에 보상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요. X가 10억에 매매가 됐어. 10억에 매매가 됐는데 갑은 X를 주고 10억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보상금이 만약에 11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11억 보상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신에 10억은 줘야 되겠죠. 물론 퉁치고 나중에 결국 1억을 계산하면 될 텐데 퉁치려면 일단 퉁칠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채권자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 예외적 채권자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보자면 그게 만약에 펜션인데 펜션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맺었는데 아직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가 좀 잠깐 그 가족들하고 가족 모임을 거기서 좀 하겠대. 그래서 매도인이 그러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다가 만약에 불을 냈어. 매수인이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수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매수인 자기가 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는 기부는 못했지만 네가 태웠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수령지체는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줘도 채권자가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펜션 같은 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건데 잔금 준비를 못해서 매도인이 줘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 날짜가 원래 7월 20일인데 7월 20일 날 잔금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 근데 마침 7월 30일 날 홍수가 나서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죠. 홍수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수령지체한 죄가 있죠. 수령지체를 특히 채권자 지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 지체라고도 하는데 그랬을 때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다만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그 이익을 상환해야 돼. 자기도 뭔가 돈 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생긴 이익이 있네. 그것들은 상환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채권자 귀책사 예외적인 채권자주의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은 없는데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문제다. 매도인 갑은 잘못이 없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과실을 말한다. 근데 이제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많이 문제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미우니까 부당해고를 해버렸어. 이랬을 때 문제예요. 부당해고를 해버렸을 때.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얘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일은 못했지만 월급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제 중간 수입은 공제를 해야 돼. 중간 수입을 공제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때 딴 직장 가서 일을 해서 또 돈을 번 게 있네. 그만큼 빼야 돼.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노동법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매매계약이나 고용계약이나 쌍무계약이죠. 근데 후발적 불링이 됐어. 계약 시간 후에 불링이 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근데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채권자가 바베큐 파티 하다가 태웠을 때 또는 부당해고를 했을 때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링이 됐을 때 수령지체 그 말은 잔금 준비를 못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 이런 경우예요. 그랬을 때는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일한 중간이익이 있네. 이런 것들은 상환해야 돼.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의 귀책서에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이익은 상환해야 돼. 요게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래 두시고 우리 위험부담에 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쨌거나 위험부담까지 하고 동시행의항변권 안 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한 가지 좀 봐주실 건데 임의규정이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 민법 총칙을 공부해야지 되는 것이긴 한데 민법의 법률 규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보자면 여기에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가
니들 임의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그 얘기도 좀 했었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살면서 비용을 치렀어. 그러면 임대인에게 그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고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비용상환 청구권이 되는데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임의규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건 청구하는 거 없다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정대로 돼버려. 이 위험부담도 이게 우리 아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계약 총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법 규정의 대부분은 임의 규정이 된다. 근데 왜 계약대로 하면 될 텐데 이런 법을 뒀을까? 그런 약정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기준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게 임의 규정이라고. 됐죠?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은 법이 강행돼야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강행 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강행 규정 위반한 약정이 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조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위험부담이 문제되려면 쌍무계약이 돼.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거 안 생긴다고. 그리고 후발적 불이행해야 돼. 원시적 불이행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리고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고의과실이 없어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부를 못했으니까 테이크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미 테이크한 게 있네. 그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돼. 계약금 받은 게 있어. 중도금 받은 게 있어. 그런 것들은 돌려줘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한편 거기서 수용보상금 이런 게 나왔어. 그랬을 때는 대상청구권 그거 수용보상금을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반대급부물을 부담하는 건 맞죠. 반대급부물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 채권자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베큐 파티 하다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아니면 부당해고가 있을 때 근데 부당해고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너 때문에 일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월급 내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월급 내나 아니면 매매대금 내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 잔금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줘도 못 받았어. 이게 수령지체 중에 홍수가 난 거야.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날짜에 넘겨줬으면 나는 깨끗하게 손 터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값을 내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수입 이런 것들은 공제해야 돼. 상환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효과로 가시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부당해고 같은 것들이 문제됐을 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생긴 이익은 상환해야지 맞지. 이익을 상환해야 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 청구. 요 얘기가 2003년도에 딱 한 번 우리 민법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뭐 노무사 되는데 꼭 필요한 얘기니까 알아둬야 되고 또 2003년도에 나왔다고 앞으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신다. 해고 또는 퇴직 처분이 무효거나 취소된 때 이게 부당해고가 됐을 때의 문제죠. 이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못했어. 하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월급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단체 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이 있으면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된다. 그러나 해고가 없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구속돼 있었어.
또 수배 및 교도소 수감 기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서 사업을 폐지했어.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구속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기간 중 중간 수입의 공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이른바 중간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것을 공제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 네. 근데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상당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해고 기간 중에 노동자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또 해고 전부터 처해 주도록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온 수입, 이런 것들은 해고가 안 됐어도 그냥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제를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되겠다. 휴업수당이 100분의 70이에요. 100분의 70.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혹시나 바뀌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에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는 뭐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에서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